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첫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물리학을 시작하는데, 우리 물리학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그랬죠. 물리학은 뉴턴이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 수식이에요. 수식은 이퀄 사인이 있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 나오는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식 F는 ma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F가 힘 그랬는데 이 식에 나오는 F에는 힘에다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10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지 돼요. ma에도 숫자가 있어야지 돼요. 숫자로 대표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F는 ma에서 F는 힘을 대표하고 m은 질량을 대표하고 a는 가속도를 대표하는데, 사실은 이 식에서 사용하려면 요 대표할 때 이걸 숫자로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좀 빨리 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5라는 위치가 있다가 6이라는 위치로 가고 7이라는 위치로 가는데 이놈의 속도는 15로 갔다 20으로 가, 이렇게 숫자로 다 표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걸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물리량의 정의는 자연현상의 일부를 수로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연법칙을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머리가 좋아야지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학을 이용한 물리학이 어떻게 물리학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누구든지 다 물리학을 했을 때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양에서 뭔가 이렇게 딱 책이 철학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문으로 막 이렇게 써 있죠. 그랬을 때 그 한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공부를 얼마 했느냐, 얼마나 깨우쳤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수학으로 표현됐을 때는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학만 할 줄 알면 물리학을 A라는 사람이 이해한 것이나 B라는 사람이 이해한 것이나 C라는 사람이 이해한 것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론을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론에 의해서, 내가 만든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계산의 숫자를 구합니다. 그 현상에 해당하는 것을 실험으로 측정을 해서 숫자를 구해가지고 이론으로 구한 숫자와 실험으로 구한 숫자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그럼 이 이론이 맞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옳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옳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말하는 현상을 실험으로 한 거하고 숫자가 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을까? 이걸 바로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자연과학에서, 과학에서 도입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0년 만에 굉장히 빨리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300년 만에 소위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도달하는 그런 성과를 했죠. 그러면 맨 먼저 우리 물리량은 어떤 게 물리량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자연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피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피. 이건 물리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부피를 숫자로 얘기하죠. 숫자로 대표하면 물리량, 대표하지 않으면, 대표할 수가 없으면 물리량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삽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래서 날씨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이지만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얼마 숫자로 얘기하죠. 네, 물리량입니다. 환경, 이건 물리량 아닙니다. 노란색, 물리량 아니죠. 전력
전력이 얼마다 하면 이건 물리량이죠. 이렇게 물리량인지 아닌지는 숫자로 대표되는지 아닌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물리량이 숫자로 대표하지만 그 숫자만 가지고서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에는 항상 무엇과 같이 표시하냐면 단위와 같이 표시합니다. 물리량은 그래서 앞에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표현합니다. 이 단위의 역할은 그래서 숫자를 얻는 데 사용된 장치의 눈금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다. 눈금이 센티미터다. 그래서 25cm라는 길이하고 0.5km라는 길이가 있다면 숫자는 0.5km가 훨씬 작지만 진짜 길이는 어떻습니까? 25cm보다 0.5km가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단위는 그런 장치의 눈금만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단위만 보고서도 숫자로 대표된 물리량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를 붙였으면 이건 길이에 대한 거, 초라는 단위를 붙였으면 이건 시간에 대한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을 단위계로 분류해 놓습니다. 단위계로 분류하는 것은 우선 중요한 단위 세 가지가 있는데 길이, 질량, 시간입니다. 이 길이, 질량, 시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량은 이 세 가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속도죠. 속도는 미터를 세크로, 미터 퍼 세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초속 몇 미터. 그래서 시간과 길이 두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에 따라 구분하는 이 단위계가 세 가지 종류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MKS 단위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MKS는 어떻게 붙었냐면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순서를 내가 잘못했어요. 길이의 단위로 미터,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로 초, 세컨드 요 앞자를 따서 MKS 단위계. MKS 단위계의 MKS는 대문자로 씁니다. 이 똑같은 MKS 단위계를 실용 단위계라고도 부르고 국제 단위계라고도 부르고 국제 단위계를 프랑스 말로 한 SI 단위계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위 같은 것은 프랑스가 제일 앞서갔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로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 질량의 단위로 그램, 그 다음에 초의 단위로 시간의 단위로 초를 쓴 CGS 단위계가 있는데 이 단위계는 학술도서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MKS 단위계 또는 실용 단위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단위계의 단위가 무엇인지 알면 계산한 다음에 이 실용 단위계에 속한 단위를 그냥 써주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미 단위계가 있는데 이 영미 단위계는 길이로 피트, 무게로 파운드, 질량 대신에 여기서는 무게를 사용합니다. 무게로 파운드, 시간을 초로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도 미국에서 이 단위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준 단위로는 MKS 단위계, 국제 단위계 또는 실용 단위계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물리량의 단위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본이 되는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로부터 어떤 다른 물리량의 단위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 알아낼 때는 그런 물리량이 포함된 아무 식이나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F는 MA, 내가 지금 질량의 단위와 가속도의 단위를 알고 있으면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에다가 가속도의 단위를 곱하면 그게 바로 힘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너무 긴 것은 따로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뉴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N자로 이렇게 간단히 표시합니다. 단위를 환산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때는 식에다가 이 단위까지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러면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와 함께 물량에 대해서 할 때 중요한 게 차원인데
차원은 공간에서 하는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이 둘 다 디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리량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은 같은 용어를 쓰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길이의 차원이다, 질량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길이의 차원, 질량은 질량의 차원, 시간은 시간의 차원인데 이 차원을 표시할 때 특별히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꺾인 가로로 쌓아놓으면 이게 지금 차원을 표시한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길이의 차원은 대문자 L을 쓰고 질량의 차원은 대문자 M을 쓰고 시간의 차원은 대문자 T를 씁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원 하면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의 차원을 길이의 차원에 시간의 차원에 마이너스 1승이다. 힘의 차원은 질량의 차원에다가 길이의 차원 곱하고 시간의 차원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차원으로 표현하면 편리한 게 뭐냐면 우리 물리를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차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리량을 하면서 이 차원을 소개하는데 우리 먼저 그 자연 법칙이 나오면 식에 있는 항들 하나하나는 차원이 전부 다 반드시 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 쉽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량을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할 때 숫자를 하나로만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를 여러 개로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숫자를 하나로 대표하는 것을 스칼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숫자가 여러 개로 대표되는 것을 벡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그냥 몇 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떤 몇 차원 공간에서 표시한 물리량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양이 벡터입니다. 스칼라는 항상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데 벡터는 2차원 공간에서는 2개의 숫자,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숫자 이렇게 대표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스칼라와 벡터를 배운 걸 기억해 보면 스칼라는 크기를 갖는 양,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라고 배웠죠.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2차원 공간이란 면을 얘기하죠. 면에서 벡터를 하나 그릴 것 같으면 벡터가 있으면 이거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벡터를 표시하려면 크기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방향도 표시하는데 그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이때 숫자가 2개 필요합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크기를 표시하는데 숫자 하나 표시하고 방향을 표시할 때 기준 방향에서부터 몇 도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 이 2개의 숫자를 가지고 벡터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또는 똑같은 벡터를 우리 두 축으로 나눴을 때 X축 성분, Y축 성분 이렇게 2개의 숫자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떠냐? 3차원 공간에서 크기인 숫자 하나로 대표되고 3차원 공간에서 방향을 정할 때는 숫자 2개가 필요합니다. 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 방향을 표시할 때 어떤 기준 방향이 있으면 기준 방향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숫자 각도 하나 갑니다. 그리고 위로 각도 또 하나 가면 모든 방향이 다 결정이 됩니다. 탱크에서 포탄을 쏠 때 탱크에서 여기 두루룩 간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30도 간 다음에 20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각을 2개를 줄 것 같으면 공간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대표하는 숫자 하나, 방향을 대표하는 숫자 2개 이렇게 해서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숫자로 대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자, 1차원 공간은 선 위에 있는 벡터인데 1차원 공간에서는 벡터가 1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에서는 n개의 숫자로 대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사실은 1차원 공간에서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 방향이 2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 왼쪽. 이랬을 때 이걸 뭘로 표시하냐면
그 벡터를 표시한 숫자의 부호를 표시합니다. 플러스 부호면 오른쪽이다라고 정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부호를 표시하면 돼서 숫자 하나로 벡터를 다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